계시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께서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을 맡아서 학교를 이끌었습니다. 네, 졸업 후에는 종합무역상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미국 페퍼다인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명예박사 학위를 또 타대학 부산에서 학교에 오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정치가입니다. 육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국회의장을 역임하셨고, 또한 대한민국 46대 국무총리로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주인공입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보기 드물게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조참 토론을 위해서 함께하신 우리 한국물리협회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SH 수상직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테이블에 빛을 내놓으셨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글로벌 물류산업 성장 정책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 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민하고 강의를 함께 나눌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사실은 요새 토론회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잠이 덜 깼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100분 토론회라고 해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재철 회장님이 불러주시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왔고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종찬 원장님께서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은 잘 몰랐습니다만 자문위원장을 맡고 싶으시고 또 피아타 총회도 유치하신 우리 김 위원장님, 또 보니까 제가 뵙고 싶은 여러분들도 아침에 다 뵈었어요. 덕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어디 네. 예,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물류 얘기를 좀 잘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제가 물류하고 저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기 보시면은 종합무역상사에 제가 근무했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육군 병장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반절은 국내에 근무를 하고 반절은 미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긴 시간이죠. 18년이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정치 얘기보다 경제 얘기하는 것, 그런 게 훨씬 더 편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대선 기획단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종찬 원장님께서 단장님이시고 저는 그 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원장님 모신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제 이름이 특별합니다. 세균. 이 세균인데 또 성이 정이라서 다행이죠. 오씨라든지 이상한 성이었으면 그럴 텐데, 그래서 세균인데 좋은 세균이다. 또 달리 보면 이제 진짜 세균이죠. 제가 원래 경제 좀 살리고 국민 통합을 하려고 국무총리직을 맡았는데, 이 코로나가 바로 습격을 해가지고 코로나하고 싸우느라고 아주 1년 수개월 동안 정신없이 지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가짜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짜 세계는 진짜 세계를 절대 못 이긴다. 그러니까 정세균이 코로나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코로나가 좀 델타 변이 때문에 좀 걱정이 많죠. 그래서 좀 더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백신의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 8, 9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7월 달에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얀센 미국에서도 한 100만 명분을 가져왔고 또 이스라엘하고 수합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아주 국제 협력을 하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그 종합무역상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이름이 세상을 균형 있게 좀 고르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래서 아마 제가 이 정치를 원래 하도록 이름이 만들어진 사람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 쪽에 18년 동안 있다가 정치를 25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는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제 쭉 이렇게 우리 경제가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한 나라이죠.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4.19 혁명부터 시작해서 5.16 등 정치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60환경도 있었고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IMF 외환위기도 있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고 이런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 53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되지 않던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작년에 32,000달러가 돼가지고 이탈리보다 우리가 앞섰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인데 이탈리가 이제 G7 국가인데 우리의 그 국민 소득이 이탈리를 앞섰는데 이 과정을 쭉 보면 정치가 어려울 때,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경제 어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정치가 있어야 좋은 경제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그 이종찬 원장님께서 한진해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 책임입니다. 이게 그 당시 저는 야당의 정치인이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총리, 뭐 당의 그 당시 여당의 책임자 이런 분들한테 이거 죽이면 절대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역에 의존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경제인데 만약에 이 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입이 안 되는 거다. 우리 경제 성장의 30% 이상을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이걸 없애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선박회사도 그렇고 이 조선사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서 특별히 이 지원을 하거든요. 금융 지원을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금융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인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함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수출입 업자들은 뭐 죽을 지경입니다. 물류비가 너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이 스페이스를 구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납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페널티도 있고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딜리버리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께서 좋은 정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정치가 살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법과 제도를 제대로 잘 운용을 함으로 해서 기업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 뭘 해야 되겠냐? 규제 혁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는 그 2006년도에 제가 산업자원부에 가서 장관으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적극 행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제가 우리 취임하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해줘라.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무사한 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스를 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노할까를 절대 궁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이런 걸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업이 규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신산업의 경우에 AI나 데이터나 네트워크, 무슨 미래차 등등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의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제대로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AI 같은 건 중국보다도 훨씬 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이 플랫폼 사업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부문에 걸쳐서 규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파지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뭐 그게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없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것은 사후 규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 사전 규제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있는 산업, 기업활동, 국제경제 어떻게 미리미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사전 규제를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안 하고 규정이 없는 건 규정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도 신산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의 경우라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후에 규제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그 제대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그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남북 통일이 되면 7,600만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 규모가 독일이나 이태리나 프랑스나 영국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경쟁이 가능하죠. 물론 이 국토의 면적은 작지만 뭐 이 물자를 소비하는 것은 인구이고 또 거기서 맨파워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가 되면 남북 통일이 되고 시너지가 나오면 우리가 강대국들과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에 가장 성공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를 하고 있고 무역은 물류와 쌍을 이루어서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가 정말 중요하다. 이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함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냥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이 해운 진흥 계획 이런 것들을 2018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선봉량도 좀 확보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긴 했죠. 그래서 그나마 사후 약방문이라도 저는 하고 있는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선대를 팔았지 않습니까? 아까 H&M 사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원래 H&M이 가지고 있던 선복도 선대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리스해서 렌트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터미널 이것은 그냥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선봉량과 대리점과 또 선주들과의 이런 릴레이션십 또 해외 터미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물류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이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네트워크를 복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류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요건 이제 해상 운송 물류인데 그래도 다시 많이 복원이 됐죠. 작년 하반기에는. 요건 이제 항공 물류인데 항공 물동량이 요게 작년 초에 코로나가 왔을 때 확 줄은 데서 이제 아직도 이제 이렇게 안 되고 있죠. 그래도 이제 화물을 잘 해가지고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이 재무제표를 잘 관리하고 있는 건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항공이나 이 해운이나 이런 그 물류와 관계되는 것, 또 여행과 관계되는 것, 이런 쪽이 굉장히 그 타격이 심한데, 그래도 양대 항공사는 선방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도 구조적으로 우리 물류 체계가 많은 변화와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GVC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 이제 국가 간의 분업 체계가 이게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 왔죠. 그래서 옛날에 국내에서 분업을 하다가 이제 국제 분업으로 이제 지구촌이 하나가 된 것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원자재가 조달이 안 되니까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멈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잠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것은 이제 그때 저한테 제가 중대 본부장 아닙니까? 왜 중국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저를 공격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9년 근무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하루도 근무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언론에서 저 민주당이 중국하고 친해가지고 중국을 안 막고 있다. 중국을 전면 셧다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백 명 내지 수천 명 들어왔을 것 같죠? 5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왜냐하면 중국은 후베이성을 철통같이 봉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환자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다 하고 있고 수입은 5분의 1을 하는데 우리 수출은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나가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해서 거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그냥 우리한테 물건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문을 닫아도 중국이 한국의 물건을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기업인들이 못 나가고 기술자들이 못 나가면 중국의 공장을 셧다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하는 것도 끊기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 압력을 넣어도 굴하지 않고 그대로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도 대통령께서는 아니 좀 이거 이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러이러합니다. 국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는 역성장이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성적표가 좋은 거거든요. 경제 성적표가. 만약에 중국하고 그때 문을 딱 닫아버리면 원래 이게 상호주의 아닙니까? 상호주의.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심각했을 때도 미국이 우리한테 문을 닫지 않고 우리도 안 닫았죠.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일본의 문을 닫은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동이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제 그런 게 좀 달라지고 있고, 디지털 물류체계 수요가 증가해서 물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건 좋은데 이제 일자리 때문에 걱정이 있죠. 정부 차원에서 보면. 그 다음에 항만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제. 그래서 항만 안전성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그 물류체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제해사기구가 환경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죠.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 탄소 제로를 우리도 선언했고, 뭐 거의 선진국은 다 했죠. 중국도 2060년까지 10년 차이만 두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 2050년의 넷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박이 쓰는 기름의 썰파, 황이 굉장히 그 배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 선박으로부터 생기는 이 오염이 그리고 탄소 배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 물류 산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우리 한국 물류 산업은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라시아하고 환태평양을 잇는 중심축이자 가교이다. 그리고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리면 한국은 그야말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아마 쉐빙선이 북극 항로를 열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해보면,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물류업계는 미리미리 항로가 열렸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극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 시베리아나 또 트랜스 차이나 TSR 이 철도가 연계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물류 중심 국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대단한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실태에 대해서야 뭐 너무 잘 아시니까요. 별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아직도 영세한 편이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나 인프라도 좀 부족하다. 이런 거 좀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금년 7월 1일부터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다행히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사실은 이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된 것은 상당한 시간 전에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절이 되는 게 아니죠. 이제 꼭 해야 될 일은 잘 승계하고 또 잘한 일은 잘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건 고치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우리 협회에서도 좀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해수부나 국토부, 특히 이제 국토부 쪽으로부터도 자료도 입수하시고 또 진위가 무엇인지 또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업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여기에 좀 잘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제, 핵심 과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정부 혼자 알아서 해라.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간과 정부,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이 핵심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건가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 혼자 하도록 맡겨둬서도 안 되고 정부한테 당신네들이 다 하시오 해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좀 해주십시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정치인이니까 정치 얘기도 조금 하고 오늘 끝낼까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 위기관리 DNA와 도전적인 정신 또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노력이 정말 탁월하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가 되고 또 GDP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올랐죠. 이제 K 방역을 통해서 한국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그 G7 회의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이제 주최국인 영국 총리 좌우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위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경제적인 위상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있지만 K 방역의 성과도 굉장히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어느 나라가 방역을 잘했냐 그러니까 다 우리 대통령을 지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이나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이제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경찰이나 소방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강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느냐. 우리 국가는 강한데 국민은 강하지 못합니다.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강한 국민은 소수이고 약한 국민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만 강한 게 아니고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진짜 강한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심각하게 벌어진 이 격차, 또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겠냐? 저는 좀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려면 이제 일상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변이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변종이 생기면 심각해집니다. 변이하고 변종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변이가 생겼는데도 지금 1000명 넘게 나오고 지금 난리인데, 이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에 원래 백신 만들려면 한 10여 년이 걸리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백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mRNA라고 하는 그 백신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론만 있었지 한 번도 실용화돼 본 적이 없는 백신인데 이번에 그게 실용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옛날식 백신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니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10년 정도는 지켜봐야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될 텐데 지금까지 평가를 보면 좀 그게 더 나은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V자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잠재 성장률이 2.4%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한 3% 정도만 성장하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 4만 달러 시대를 빨리 열어야 되겠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이 신산업 분야,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 혁신도 얘기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혁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처럼 인건비가 싼 저임금에 의존한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성장은 이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기업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혁신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그런 역량을 갖출 때만 우리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 정부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이제 통합입니다. 통합. 이렇게 사사건건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해가지고는 힘들지요. 통합을 해서 협치도 하고 또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됩니다. 물론 싸울 건 싸워야죠. 그걸 어떻게 그냥 전부 다 오케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싸워야 될 것은 확실하게 싸워서 여든 야든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 후생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통합하고 협력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는 외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중 패권 경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저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배터리, 우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쟁력이 없고 미래 산업의 메인 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시당하는 것이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혁신과 정부 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익을 지킬 건가? 이것은 아주 노련한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 역량을 갖추지 않은 리더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도덕성도 잘 검증받아야 되는 것은 항상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도에 피아타 총회를 이제 주최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지금까지 보면 뭐 우리 대한민국이 에이펙도 그렇고 엑스포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동계하계 다 마찬가지죠. 뭐 이제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회원님들이 잘 협력을 하셔서 피아타 총회가 멋지게 잘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개될 국제 경쟁, 물류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에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의 박수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명쾌하고 또 한국물류협회의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완전히 관철하신 그런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질문 있을 줄 믿습니다. 질문 계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지금 현재 배경한 한국국제물류협회 우리 부회장님 계신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전 총리님 경제 전문가다운 발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국내 물류 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세계 물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오늘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향후 국정 운영이 최일선에 세워지고 또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지원이 되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국가 무역 중심의 경제를 위해 지속적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수라고 말씀하셨고 또 국제 물류 산업에 대한 국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과거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손실로 유무형의 자산과 네트워크 등을 복구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물질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가 물류 산업의 이론화를 통합 운영으로 선택과 집중을 효율적인 그 관리가 간절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대통령 선출 후에 지금의 국토해양부, 또 해양수산부 그리고 산업자원부 등에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 물류 분야를 한데 모아서 물류산업부라 신설하고 국가 물류산업을 구분해서 육성해야 한다고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하겠는지 의견 좀 주시고요. 이러한 정책 실행을 위해서 청와대에 물류 비서관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주시죠. 예. 이제 우리가 그 정부의 그 부가 미니스트리가 그렇게 숫자가 작은 것은 아닌데도 이제 각 부가 이제 서로 뭐 일이 있으면 그걸 챙겨가려고 하는 이제 부처 이기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서로 이렇게 협력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걸 조정하고 도와주는 게 국무총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실장이 조정이 잘 못하면 이제 총리가 나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일들을 잘 나름대로 수행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간에서 보면 아마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해수부가 있는데 또 이제 국토부나 산업부는 그래도 많이 관여는 안 할 텐데, 이제 국토부하고 해수부 간에 그런 그 상충되는 정책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가끔은 또 기재부가 또 주로 이제 거의 모든 걸 또 이렇게 통제하다시피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부처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합리화를 해서 진짜 이 중요한 물류산업, 특히 이제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벌어진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잘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의 물류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것, 그것은 해볼 만한 게 아닐까. 또 그리고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청와대가 너무 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반대입니다. 이제 가능하면 각 부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두고, 청와대는 잘 감독하고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물류 쪽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 또 이런 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좀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데는 공감이 가고, 그런 차원에서 비서관 정도를 두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받도록 보겠습니다. 예준일 박사님, 한국교통연구원 예준일 박사님인데요. 예. 네, 총리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물류정책을 연구한 예준일입니다. 오늘 총리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물류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히 국제물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서 물류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정말 우리가 잘 할 수 있겠다,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종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총리님도 강의하셨지만은 한진해운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 물류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국제 교역에서 8번째, 8대 교육국이 되기까지는 지난 50년간 여기에 계신 국제물류인들의 헌신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항공 화물에 있어서도 한진해운과는 좀 다르지만은 상당히 큰 충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국제 물류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의견을 좀 전달을 하면서 총리님께 이제 정책적으로도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양대 항공사가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앞에 총리님께서 이제 물류 네트워크, 터미널 이런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항공사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노선이 통합이 된다든지, 노선 축소, 또 서비스를 줄인다든지, 또는 운임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그 상황에서 조금 이제 물류인들이 어려워지고, 지금 항공화물 운임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국제물류가 항공물류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후에도 어떤 현재와 같은 정도의 이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저는 가만히 보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님의 고견을 또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소비자
또 수요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통합이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이제 별도의 법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에 비해서 좀 제대로 경쟁이 잘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소비자 후생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또 분명 그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의 이득, 뭐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게 뭐 불가피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을 하더라도 그 통합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통합한 회사는 이득인데 거기서 생기는 이 유리한 점, 이득, 이것은 독차지를 하고 소비자는 이제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정신도 필요하고 또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말씀하신 자동차 회사도 이제 과거에 그 기아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수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오히려 그때보다도 좀 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많은 노하우와 역량이 쌓였으니까 그 케이스보다도 더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인 정책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번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없으면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쪽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세균 원대표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세균 전 총리